저는 북한 2인자 장성택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그날, 저의 앞날도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러시아에서 5년간 도로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면서 외화를 벌어온 대가가 이거란 말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러시아 도로 건설 현장에서 죽음의 문턱을 탈출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탈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북녘의 눈물입니다. 본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빠르게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사람의 마음을 얼려버립니다. 영하 30도의 바람이 불어도 밖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저는 좋았습니다. 평양에서는 듣기 싫은 목소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선 해외건설총국 소속 러시아 도로 건설 현장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사회주의 형제국 지원 사업이라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외화벌이용 인력 파견단이었고 그 외화는 전부 평양의 고위층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3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강도 높은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사이렌이 울리면 그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컨테이너 숙소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한 컨테이너에 12명이 함께 잤습니다. 난방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밤새 입김이 얼어 천장에 서리가 맺혔습니다. 아침은 옥수수죽 한 그릇, 점심은 감자와 배추 몇 조각,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영하 25도에도 눈보라가 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부어올랐고 발가락은 감각을 잃었습니다. 한 달 임금은 러시아 돈으로 1200달러. 하지만 그들 손에 들어오는 건 고작 120달러였습니다. 나머지는 당 자금으로, 관리비로, 숙소비로 공제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은 장성택 동지 라인을 통해 평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노동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책임 동무, 제 아버지가 평양에서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도 알지 않나? 규정상 개인 송금은 불가능하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체제 불만으로 기록되고 본국 송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국 송환은 곧 수용 소행을 의미했습니다. 밤이 되면 보위부 담당자가 숙소를 순찰했습니다. 누군가 러시아인과 사적으로 대화하지 않았는지, 누군가 외부에 편지를 보내려 하지 않았는지, 누군가 탈출을 계획하지 않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생활총화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둥글게 앉아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작업 중 러시아 감독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품은 행위입니다. 그렇게 고발당한 동무는 다음 날 본국으로 소환됐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지만 동시에 그들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다만 그들보다 조금은 자유로웠고 컨테이너가 아닌 사무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해 겨울, 본국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고위층 권력이 재편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무전망에서 암호가 내려왔습니다. 특별조사대가 러시아에 파견된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의 전화선은 끊겼고 숙소 앞에는 낯선 차량이 매일 정차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고참 노동자가 제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책임자 동무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장성택 동지가 평양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도 위험이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동무. 여기 사람들도 이제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이 내리는 현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트럭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타이어 위에 쌓인 눈이 제 어깨를 덮었습니다. 그 추위가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몸이 얼면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때 무전기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임자 동무들이요? 본국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 위에 엎드린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평양에 두고 온 가족들,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가면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하는다는 것을. 그 순간 탈출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러시아 현지 노동자에게 은밀히 부탁했습니다. 혹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화물차 있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러시아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죽는 건 이미 평양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며칠 뒤 저는 새벽 2시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눈길을 밟을 때마다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누구도 제 흔적을 찾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컨테이너 숙소를 지나칠 때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0명의 노동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내일을 위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평양에 있었고 감시가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가족을 포기했고 목숨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로웠습니다. 트럭 적재함만은 몸을 숨긴 채 차가 출발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엔진이 켜지자 진동이 몸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러시아의 도로 표지판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하산 45km, 국경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책임자 동무, 자네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자네, 지금 어딘가? 그건 내 직속 상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들리는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무전 뒤쪽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위치를 추적 중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트럭이 터널을 통과할 때 저는 몸을 낮추며 무전기를 껐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엔진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목숨을 건 선택이라는 것을. 트럭은 새벽이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턴 걸어가야 합니다. 국경은 저 산 너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얼어붙은 발을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로 떠오른 태양이 붉게 번졌습니다. 그 색은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평양에서 보던 혁명의 깃발 색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에게 그 붉은색은 희망이 아니라 죽음의 색깔로 느껴졌습니다. 트럭에서 내렸을 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저를 속였다는 것을. 국경은 저 산 너머라고 했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내린 곳은 국경이 아니라 시베리아 한가운데 그 어디쯤이었습니다. 눈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 눈뿐이었습니다. 어느 방향이 남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솟아오른 태양을 보며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향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만 뛰었습니다. 첫 번째 밤이 왔습니다.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발이 눈 속에 파묻힐 때마다 체온이 빠져나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나무 밑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눈을 파서 동굴을 만들고 구멍 안으로 들어와 눈 밑에 쌓인 낙엽으로 몸 위에 덮었습니다. 이글루를 만드는 에스키모인들처럼 눈이 오히려 바람을 막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이빨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추격견입니다. 북한 보위부는 러시아에서도 추격견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발에 감각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잡히거나 얼어 죽을 테니까요. 두 번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입안에 눈을 넣어 물을 대신했습니다. 주머니 속 빵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지만 얼어서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에서는 동상이 심해져 피부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피가 흐른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눈밭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두 번째 밤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눈 위에 쓰러진 채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극성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아들에게 가르쳐줬던 별이었습니다. 아빠, 저 별이 뭐예요? 북극성이란다. 저 별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 그럼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저 별만 보고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저는 북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북극성의 반대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 속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환각일까요? 죽기 직전 보이는 환상일까요? 하지만
그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제가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낡은 통나무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신고할까요? 그 고민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 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털모자를 쓴 노인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람, 두려움, 동정. 저는 러시아어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난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을 담요가 덮고 있었고 옆에는 뜨거운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먼. 기적이요. 그의 한국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분명했습니다. 한국말을 하십니까? 옛날에 조선이 일하러 사람 많이 왔소. 여기서 벌목 일했지. 당신 같은 사람 가끔 봤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도망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었소? 이틀, 아니 3일쯤 된 것 같습니다. 혼자서? 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도 못 버티요. 영하 35도에 길도 없는 숲속을. 당신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살려고 하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무슨 이유? 남한으로 가서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인이 제게 차를 건넸습니다. 차 안에는 허브향이 은은했습니다. 그 향이 평양의 국화차 냄새와 닮아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쉬어야 하오. 발은 동상이 심하오. 움직이면 더 악화될 거요. 하지만 추격조가 오고 있습니다. 여긴 지도에도 없는 곳이오. 20년 전 폐광촌이었지. 이젠 나 혼자만 살고 있어. 밤이 되자 노인은 창문을 가리개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선 늑대보다 사람이 더 무섭소. 밤에 불빛이 새어나가면 누가 올지 모르오. 그날 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개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추격조가 이 근처까지 온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노인은 제게 작은 배낭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빵, 물, 그리고 손으로 그린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30km 가면 하산이라는 마을이 있어. 거기 기차역이 있어. 그 기차를 타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십니까? 노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눈 속을 걸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노인이 그린 지도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하산마을, 남쪽 30km. 하지만 30km를 어떻게 가야 할까요? 걸어서는 하루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추격조가 저를 찾아낼 겁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도로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물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러시아 남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뭐야? 저는 서툰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하산, 가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얼어붙은 옷, 피투성이 손,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북한 사람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50달러 주시오. 뭐라고요? 하산까지 태워주는 값이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탈출을 위해 몇 년간 모아둔 달러가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저는 50달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트럭 뒷좌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검문소다. 숨어. 저는 뒷좌석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운전사가 담요를 제 위에 덮었습니다. 밖에서 러시아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하산입니다. 화물 배송. 뒤에 뭐 실었습니까? 목재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트럭 뒤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적재함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짐을 확인하는 소리.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가세요.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한 겁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에 하산까지 30분 정도 남았소.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저희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젠장! 운전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내려. 지금 당장. 트럭이 급정거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눈밭에 몸을 굴렸습니다. 일어나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하지만 그들은 저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도로 옆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차가 멈추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제 뒤를 쫓아오는 소리.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뛰었을까요? 폐가 터질 듯 아팠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앞이 탁 트였습니다. 하산 마을이었습니다. 멀리 항구가 보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여기서 기차로 2시간이라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작은 기차역이 보였습니다. 저는 매표소로 다가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표 한 장 주시오. 창구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신분증.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럼 표 못 팝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100달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구에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표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30분 후 출발. 3번 플랫폼. 기차는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구석 좌석에 앉아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시베리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시간 후 기차가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극동의 항구 도시. 여기서 남쪽으로 가는 배를 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역을 빠져나와 항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배를 타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배에 몰래 탈 수 있을까요? 항구는 컨테이너와 화물선으로 가득했습니다. 곳곳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 뒤편의 선원 숙소 쪽으로 갔습니다. 낡은 술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에 앉아 보드카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가는 배 아십니까? 그가 저를 흘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밀항하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부산행 화물선이 출항해. 3번 부두. 하지만 몰래 타는 건 목숨 거는 일이야. 얼마면 됩니까? 1,000달러. 저는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딱 1,000달러가 있었습니다. 배에 타게 해주십시오. 그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말했습니다. 새벽 4시 3번 부두 창고 뒤로 오시오. 혼자 오시오. 그리고 짐은 최소한만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3번 부두 창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원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돈은 준비했나? 저는 1,000달러를 건넸습니다. 그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와.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 우리는 배의 적재함 쪽으로 갔습니다. 컨테이너 사이 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 부산까지 3일 걸려. 물과 빵은 여기 있어.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저는 그 좁은 공간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철판이 차갑게 등을 눌렀습니다. 새벽 5시 배의 엔진이 켜졌습니다. 진동이 온몸을 울렸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멀어졌습니다. 북한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배 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이다. 모든 컨테이너를 확인해. 러시아 해경이 배에 올라탄 겁니다. 3일간의 항해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제 탈출은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수색이다. 모든 컨테이너를 확인해. 발소리가 가판 위로 울렸습니다. 러시아 해경이 배 전체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틈 사이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컨테이너를 두드리는 소리. 쿵, 쿵, 쿵. 여기는 비었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해경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저는 컨테이너 사이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추웠지만 시베리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제 옆에는 물 2병과 빵 5개가 있었습니다. 3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물반병, 빵 한 개 반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3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컨테이너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철판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양에 있는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수용소에 갇혔을까요? 아들은 제 얼굴을 기억할까요? 아빠가 배신자라고 생각할까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배의 엔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항구가 가까워진 겁니다. 저는 컨테이너 틈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불빛들, 그리고 한글로 쓰인 간판들. 부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배가 부두에 정박했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선원들이 내릴 때까지, 항구 인부들이 컨테이너를 내릴 때까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틈에서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갑판에 올라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부산항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부두 위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북한 최고위 간부의 탈북자입니다. 그냥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한국에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들은 저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저는 부두 끝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멀리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경찰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보았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북한 해외건설총국 소속입니다. 러시아에서 탈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망명을 신청합니다. 2 경찰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상황 발생. 탈북자 신고 접수. 30분 후 정보기관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차는 부산 외곽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간판도 없는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신문실 같은 방이 나왔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붙은 거울. 저는 그 거울 뒤에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정보요원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리성철입니다. 직책은 조선 해외건설총국 러시아 도로건설 현장 총책임자였습니다. 장성택과의 관계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직속 측근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요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왜 지금 탈북했습니까? 장성택 동지가 숙청된 후 저도 귀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러시아 자금 루트, 장성택 라인의 외화벌이, 구조, 그리고 북한이 숨기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요. 요원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 보험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요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성철 씨, 당신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방에서 저는 테이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인가요? 얼마 만에 받는 따뜻한 밥인가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입 떴습니다. 그 맛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제 과거, 제 직책, 제가 아는 모든 것들. 하지만 저는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습니다. USB 속 자료가 검증되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마침내 공식 탈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김철수. 하지만 저는 여전히 리성철입니다. 장성택의 측근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평양의 아내와 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저는 창문을 엽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이 자유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제가 겪은 일들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서울 노원구. 작은 교회 종소리가 울립니다.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탈북민 교회의 목사 김철수. 아니, 리성철. 여전히 저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일요일 아침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모두 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70대 할머니는 함경도에서 왔습니다. 20대 청년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년 여성은 중국을 거쳐 라오스를 통해 왔습니다. 모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립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찬양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이 곧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숲속에서
그 노인이 건넨 십자가를 받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의 뜻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예배가 끝난 후 교회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새터민 자립지원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탈북민들을 돕습니다. 취업 상담, 주거 지원, 심리 치료 연결. 그들이 이 낯선 땅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오늘은 새로운 탈북민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30대 남성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목사님, 저는 북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제가 도망쳤다는 걸 알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목사님도요? 네. 저도 평양에 아내와 아들을 두고 왔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살게 합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원구의 작은 빌라 2층입니다. 방 안에는 책들이 가득합니다. 신학책, 탈북민수기, 북한 관련 자료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아내와 아들의 얼굴은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비록 제가 그들 곁에 없어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소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탈북민 단체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내일 중국 국경 근처에서 탈북 시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도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송금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받은 자유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10년 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본 그 불빛처럼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러시아의 눈보라를 넘어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는 목사입니다. 더 이상 장성택의 측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리성철입니다. 평양에 가족을 둔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유를, 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북에 남겨진 모든 이들을 위해,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제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10년 전 시베리아의 그 눈처럼.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저는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탈북민을 만날 내일을,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할 내일을.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도로를 건설했던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유로 가는 길을 닫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그 길을 걷습니다. 눈 위에 맹세 장성택의 그림자.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용기와 그리고 끝없는 기도로 만들어집니다.